최근 미국 LA를 뒤덮은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택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3층짜리 흰색 건물 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집은 폐기물 관리업체 CEO 출신 데이비드 스타이너의 소유로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건물은 특수방화, 처리된 석고와 돌을 활용한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단 하루 만에 한국 건설사들의 7만 건이 넘는 발주 문의가 쇄도했고, 심지어 시카고의 한 부동산 개발사는 진행 중이던 일본식 건축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한국 건설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LA타임즈 기자가 제보한 사연을 지급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의 기자 해나 위스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자로 활동한 지는 12년 차이고 주로 사회 문제와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죠. 그런데 이번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제가 취재한 어떤 재난 현장보다도 처참했습니다. 미국 재난 역사상 가장 큰 역대급 피해액이라는 전망과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4분의 1을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다가 심지어 지금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무너지거나 골조만 남은 이웃 주택들 사이에서 3층짜리 흰색 건물 한 채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저도 이 사진을 보았을 때는 무슨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제껏 수많은 재난 현장을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물들은 처음 보았으니깐요. 궁금증이 생겨 추적해보니 이 건물의 주인은 변호사이자 폐기물 관리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전 CEO인 데이비드 스타이너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기적의 집이 단순히 화마를 견뎌낸 것뿐만이 아닌 이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대피했다는 사실이었죠. 현장 구조대원들도 이 사실에 놀라워했는데 20년 차 베테랑 소방관도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건물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더라고요.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화재에 버틴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보존 상태였거든요. 이런 특이점들이 제 기자 본능을 자극했고 이 건물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장 다니엘 울프를 찾아가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울프 편집장님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심지어 이 건물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소유한 다른 건물들도 비슷한 내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한인들의 대처 방식이었어요. 한인들은 자신들의 건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었죠. 울프 편집장은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며 즉시 현장으로 가서 심층 취재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저는 서둘러 카메라맨 데이빗과 함께 취재 현장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취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커먼 재와 잔해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스타이너의 집은 마치 다른 차원의 건물처럼 보였죠. 그때 카메라맨 데이빗이 건물 외벽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타이너의 집은 불길이 집중적으로 닿았을 법한 부분에서조차 균열 하나 없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가까이 가서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집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도대체 어떤 건축 자재와 공법을 사용했길래 이런 게 가능한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스타이너의 집 주변에는 망연자실한 주민들이 잔해 속에서 건질만한 살림살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한때 고급 저택 마당을 장식했던 바비큐 그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보니 그는 바비큐가 불타야 하는데 집이 다 타버렸다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완전히 다 타버려서 잿더미로 변한 집이 나왔어요.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그을린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런데 무너진 현관 계단 옆에서 한 여성이 까맣게 탄 액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가 바로 이 집 주인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이너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거리였는데 이 집과 스타이너의 집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저히 몰라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연자실하던 그녀가 멀쩡히 서 있는 스타이너의 집을 가리키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화제에도 끄떡없는 스타이너의 집은 사실 그의 딸 티파니의 한국 유학 경험 덕분이었다고 해요. 원래 스타이너는 폐기물 관리 업체의 CEO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가였기에 고집이 엄청 셌다고 했죠. 특히 폐기물을 관리하면서 일본 건축 자재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딸 티파니가 한국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며 접한 특수 방화 처리된 석고와 돌을 활용한 콘크리트 공법을 설명했다고 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건물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티파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치안과 안전 분야에서 최상위를 기록했고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전 세계적 우수성이 입증되었죠. 결국 스타이너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전하던 이웃집 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집도 한국식 공법을 적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던 모양이에요. 더구나 이 지역 대부분의 주택들이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때 갑자기 주차장 쪽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분노 섞인 목소리인 줄 알고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의외로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맨 데이빗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휴대폰을 우리 쪽으로 휙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폭스뉴스의 앵커가 LA 대형 화재의 참혹한 피해 규모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제2의 히로시마가 된 LA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충격적인 비유에 저와 데이빗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아래로는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미국 네티즌들은 단순한 비유인데 왜 그렇게 오바냐는 댓글을 달았고 일본 네티즌들은 전쟁 범죄를 자연재해와 비교하다니 끔찍하다며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자신을 뉴욕의 부동산 재벌 미츠다 쇼우라고 소개하더니 히로시마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투하로 인한 비극이며 이번 LA 화재는 순수한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태도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죠. 저희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구호 활동이 한창인 보호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체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중년의 한인 여성들이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을 나눠주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담요와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년의 한인 할머니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아이들을 달래며 과자를 나눠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인 의사 몇 분이 임시 진료소를 차려놓고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한인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건물 일부를 기꺼이 임시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한인 약국 주인은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까 미츠다와 마주쳤을 때 느꼈던 불편한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한인들의 따뜻한 눈빛과 헌신적인 모습에서 데이빗이 말했던 한인 사회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건축 콘크리트 기술과 스타이너의 집이 화재에도 멀쩡한 이유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티파니를 직접 만나 한국 건축공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편집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폭스뉴스의 히로시마 발언을 봤냐고 물어보았죠. 그 사건 이후 지금 일본계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기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한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피해 지역이 회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보다 이런 진실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죠. 그러자 편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더니 한인 사회의 활약상도 중요하지만 일본계 커뮤니티가 수십 년간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장점을 다룬 기사를 쓰던지 아니면 차라리 사람들이 궁금해할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편집장실을 나서는데 데이빗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의 지인 중에 제임스 김이라는 소방관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15년 미국에서 10년간 소방관으로 일한 베테랑이라고 했죠.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두 나라의 소방 시스템을 모두 경험한 그라면 이번 화재의 특이점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면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곧바로 산불 진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이 알려준 제임스 김 소방관은 현장 지휘본부에서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김은 현장이 급박하다며 제가 취재하는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에 응해주는 그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간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마치 실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소방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맹렬한 불길에 비해 물줄기 힘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소방 시스템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고 물었더니 제임스 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장 큰 문제가 LA의 상수도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LA 지역의 상수도관 절반 이상이 50년이 넘은 노후 파이프이며 특히 산간 지역은 70년이 넘은 것들도 있다고 했죠. 결국 녹슨 파이프 때문에 수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상수도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이 3% 미만으로 도쿄의 5%, 뉴욕의 15%보다 훨씬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화재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AI 기반 예측에 IoT 센서까지 결합해서 화재 발생 15분 전에 경보를 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라는 제임스 김의 말을 들으며
문득 이전에 봤던 한인들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국의 뛰어난 소방 기술력을 서둘러 미국에 도입하는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 현장 언덕 아래쪽에서 불에 타지 않은 또 다른 건물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스타이너의 집과 마찬가지로 흰색 건물이었는데 재난 현장 속에서도 멀쩡히 서 있었죠. 이것도 한국식 건축 공법이 적용된 건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레이저 측정기로 뭔가를 열심히 재고 있었어요. 더욱 특이했던 건 그녀가 중간중간 측정을 멈추고 지나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보니 그녀는 건물 외벽의 두께와 재질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차 왔다고 하자 그녀는 반가운 듯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을 스타이너의 딸 티파니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죠. 바로 그 유명한 기적의 집 주인의 딸이자 한국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는 그 티파니였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웃 취재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며 티파니 씨가 한국에서 배운 콘크리트 공법으로 아버님을 설득해 집을 지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 티파니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자신은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집이라 구조만 살짝 그을렸을 뿐 큰 피해가 없었지만 많은 이웃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 주민들을 돕는 한편 건축학 전문가로서 앞으로 화재 대비를 위해 불에 타지 않은 건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언성 높은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계 구호센터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 했어요. 현장으로 다가가 보니 히스패닉계 백인 노인이 자신의 거처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려 임시 거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호센터 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본계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곳은 일본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이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등을 돌렸어요. 티파니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대피소로 안내하겠다고 했죠. 그때 한 일본계 주민이 물자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오히려 타인을 배제하려는 냉정함이 엿보였습니다. 티파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이런 배타적인 태도가 아마도 최근 논란이 된 히로시마 발언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순간 저는 같은 동양권이지만 확연히 다른 두 커뮤니티의 두 가지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대체로 키가 크고 체격도 컸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반드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상의 의견들도 이러한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트위터에는 일본계의 이기적인 태도는 히로시마 발언 때문이 아닌 그들의 본성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어요. 특히한 네티즌의 댓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구조대를 파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은 단 한 번도 한국에 공식적인 감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보라. 한국 사회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돕는데 일본계는 자국민만 챙긴다.
이게 바로 두 나라의 명확한 차이다. 라는 댓글이었죠. 이 댓글은 수만 건의 리트윗과 공감을 기록했고, 많은 이들이 이번 화재로 한인 피해가 적은 것도 평소 이웃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마음씨 덕분이다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티파니가 올린 한국식 콘크리트 건물 사진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불길 속에서도 멀쩡히 서 있는 건물들의 비교 사진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한국 건설사 미국 법인 홈페이지는 문의 폭주로 순간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7만 건이 넘는 발주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심지어 시카고의 한 부동산 개발사는 진행 중이던 일본식 건축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한국 건설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저는 티파니에게 그녀가 올린 게시물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을 예상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건축 기술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티파니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 분야는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였죠. 이번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건물들의 90% 이상이 한국식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이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특수 처리된 석고와 돌을 정교한 비율로 혼합한 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3배 이상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상세한 기술 데이터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티파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건축 기술의 과학적 우수성이 이토록 명확한 데이터로 입증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귀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제가 쓴 특집 기사를 CBS 과학 전문 기자 마이클 포터가 주목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그는 MIT 건축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식 콘크리트가 1200도의 극한 고열에서도 형태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내부 온도 상승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게다가 CNN과 MBC가 이 실험 결과를 즉각 특별보도로 다루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보스턴 소방서가 새로 짓는 건물에 한국식 공법 도입을 결정했고, SNS에서는 한국 건축 기술을 향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한인 사회의 따뜻한 구호 활동과 앞선 소방 기술이 더해지면서 LA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LA도 없었다는 말이 자연스레 퍼져나갔죠. 심지어 LA 시의회에서는 도시 안전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어요. 특히 건축법 개정과 소방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식 건축 기준과 IoT 기반 소방 시스템 도입이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 LA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한인 사회의 따뜻한 포용 정신이 LA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지하철에 대변역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캐나다 블루어영 역부터 세이트 조지 역까지 설치되었고, 이제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서로 앞다투어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한국의 지하철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교통공사 안전혁신팀에서 일하고 있는 캐서린 오하라입니다. 최근 저희가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해 블루어영역부터 세인트조지역까지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캐나다 지하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캐나다가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4년 전 사고를 겪고 나서였죠. 그날 블루어영 역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승강장이 가득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열차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8세 마가렛 할머니가 인파에 밀려 비틀거리다 선로 쪽으로 넘어지셨죠. 발목 골절로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CBC 뉴스에서는 이 사고를 큰 이슈로 다뤘습니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가 너무 작다는 의견도 있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캐나다 승강장 안전시설 부재에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크린도어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운영되는 토론토 지하철의 후진성을 지적했죠. 토론토 교통공사 로버트 맥도널드 운영본부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지난 분기 동안의 사고 통계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선로 투신 시도 12건, 물건 낙하 사고 28건, 출입문 끼임 사고 7건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뉴욕 지하철의 사고 건수보다 30% 더 많은 수치였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후 연간 사고 건수가 우리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 토론토 교통공사 안전운영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맥도널드 본부장이 즉각적으로 지하철 안전성 문제를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이미 온타리오 주의회에서는 특별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 중국계 캐나다인 안토니 위멍 기술팀장이 충칭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중국 충칭에는 19층 아파트를 관통하는 세계 유일의 모노레일을 운영하면서도 놀라운 안전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승객 동선 관리와 안전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아파트를 관통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평소에도 위멍 팀장은 썰렁한 아저씨 개그를 치면서 저를 당황하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충칭의 안전 시스템이 정말 뛰어난 거 맞냐고 다시 되물었더니 위멍 팀장이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위멍 팀장은 충칭이 중국에서도 산악 지형에 속하고 4천만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인데 그런데도 연간 사고율이 캐나다의 3분의 1 수준이고 건설 비용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위멍 팀장의 허풍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제 고민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다른 팀원들도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찾아보자면서 유튜브를 검색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위멍 팀장을 비롯한 저희 팀원들이 본부장님의 휴대폰 주변으로 모여들어 충칭 지하철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하철이 아파트를 관통해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조작 영상인 줄 알고 이거 조작 아니냐고 중얼거렸는데 위멍 팀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국의 진정한 기술력이라면서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영상 속 댓글에도 중국의 미래도시가 현실이 되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였어?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맥도널드 본부장은 즉시 충칭 현장 조사를 결정했고 저와 위멍 팀장이 조사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아시아 지하철 탐방이 시작되었죠. 충칭 공항에 도착하자 습한 공기가 저희를 반겼고 위멍 팀장은 고향에 온 것을 반기며 산천강시라고 불리는 충칭 도시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서둘러 유튜브에서 봤던 역인 리즈바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충칭 궤도교통공사 장시안 부국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키가 작은 50대 남성인데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설치 수주를 따내려는 듯한 과한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리즈바 역은
제가 본 어떤 지하철역과도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승강장이 정말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빌딩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었죠. 신기하긴 했지만 조명이 어둡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혁신적인 건축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옆에서 한 중년 남성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승강장 안전시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중국어로 크게 떠드는 그 소리가 마치 확성기로 귀에다 떠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시끄러워 인상이 찡그려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기들끼리 더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가뜩이나 중국어 성조와 반향음이 더해져서 소음은 더 날카로웠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리즈바 역 승강장에서 장시한 부국장이 시계를 보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3분 후면 지하철이 아파트를 관통해서 지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내 소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하철이 들어설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스크린도어의 틈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었죠. 그런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 진동은 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의 틈이 제각각인 것이 보였어요. 어떤 곳은 10cm가 넘어 보였고 어떤 곳은 5cm도 안 되어 보였죠.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때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호기심도 있었고 실제 탑승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마자 시끄러운 대화 소리와 함께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누가 뭘 먹는 건가 싶어서 설마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 승객이 양꼬치같이 생긴 염통꼬지인지 먼지를 꺼내서 하나씩 먹고 있는 거였어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으면 참겠지만 그 기름진 냄새와 양고기, 특유의 향이 좁은 객실 안에 가득 퍼지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하철 밖에 대합실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실외라서 목소리도 냄새도 견딜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안에서 중국인들 대화 소리를 들으니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몇몇 승객들이 마치 집안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특히나 가장 최악이었던 건 지하철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과 쩍쩍 달라붙는 끈적함이었어요. 맞은편 좌석을 보니 한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던데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전혀 제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이 이렇게 더러운 건가 싶었어요. 정말 여기가 지하철 아닌지 시장판인지 음식점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부국장에게 승객들의 기본적인 매너나 안전수칙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 부국장은 중국인들은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민족이라며 웃어넘기더라고요. 저는 이래서야 선진국 지하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굳이 지하철 안전평가하러 와서 중국인 국민성 평가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깐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차량 앞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책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지하철 안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청년에게 다가가 보니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건가 싶어서 말을 걸었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청년이 왜 중국 지하철을 타고 책을 보고 있는 건가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은 충칭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도서관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책을 그렇게 보냐고 물어보니 동아시아의 근대화 민족운동이라는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더 틈을 내서 책을 본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의 놀라운 집중력과 성실함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아무리 바빠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거든요. 토론토에서는 지하철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책 보기를 포기하곤 했는데 말이죠. 저 역시 봄바디어에서 근무할 때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한 번도 업무 자료를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지하철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한국 청년의 집중력과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는 모습이 캐나다의 젊은이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죠. 호기심이 생겨
왜 하필 충칭의 대학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청년은 제 질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보존하기 위해 중국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거예요. 1994년 이 지역이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할머니께서 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충칭시 정부와 한국 정부에 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아파트 개발이 중단되고 충칭 임시정부 청사터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할머니의 뜻을 높이 기려서 한국 지자체장 최초로 올해 충칭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눈빛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이 보이는 듯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도 잊은 채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의지가 손자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멋진 한국 청년에게서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찾으러 간 지하철 시스템은 실망스러웠죠. 시끄럽게 떠드는 승객들과 불규칙한 스크린도어 간격을 떠올리며 중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캐나다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텔 로비에서 충칭 지하철 시스템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한 동양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통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청년처럼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이었기에 관심이 갔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현대무백스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협의 통화였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충칭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죠. 잠시 후 통화를 마친 그 남성에게 다가가 한국분인지 혹시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서울교통공사 기술연구소의 구대현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충칭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통안전 컨퍼런스 참석차 왔다고 했어요. 제가 토론토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서울교통공사의 실제 운영 현장을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순간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도널드 본부장에게 즉시 연락했고 다행히 서울 방문이 승인되었죠.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탐방지는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충칭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어요. 특히 객실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깨끗한 게 인상적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제가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을 때 안전관리팀 강호석 차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강 차장은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니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면서 탔던 지하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조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강 차장은 웃으면서 출근 시간대에 타보면 한국 지하철의 진정한 저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출근 시간대만 되면 승객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특히 지난달에는 한 노인이 러시아워 시간에 밀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강남역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승객들은 가지런히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론토에서 봤던 것처럼 노인을 밀치거나 서두르는 모습은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소년은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라며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외국인 관광객이 감동했는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충칭에서는 승객들이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한국선은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동양권인데도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뭘 그렇게 보는지 궁금해서 강 차장에게 물어보았죠. 저는 처음에는 다들 미리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강 차장의 설명에 의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이 움직이는데 와이파이가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강 차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틀어 보였어요. 터널 구간임에도 끊김없이 재생되는 걸 보며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때 강 차장님은 웃으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이며 이런 IT 인프라가 지하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지하철 터널 구간마다 설치된 5G 중계기는 삼성전자가 특별히 개발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강 차장님은 이것이 단순한 통신 시설이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도 올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역사 내에서조차 와이파이가 자주 끊겨서 불편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구나 강 차장님 말씀으로는 이 통신 시스템을 활용해 열차 간격과 스크린도어 작동까지 실시간으로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토의 낡은 신호 체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이런 기술력이야말로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안전성과 정시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신기한 앱을 보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앱의 용도를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지하철 내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충칭에 답답하고 탁한 공기가 떠올랐어요. 강 차장님께 이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니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과 객실에는 최첨단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충칭이나 토론토는 소음과 혼잡도만 신경 쓰는데 한국은 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더라고요. 그때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듯 강 차장님은 앱으로 실외 미세먼지 수치와 비교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동의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의 공기가 지상보다 더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 벌어졌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스크린도어가 평소보다 오래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토론토였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강 차장님은 임산부 배지를 인식하는 AI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토론토에서는 임산부들이 급하게 뛰어타야 하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고도화된 안전 시스템은 기본이고 실시간 공기질 관리, 5G 기반의 끊김없는 통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AI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죠. 이제 저는 토론토가 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 탐방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온 후 저는 맥도날드 본부장에게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득했죠. 특히 서울 지하철의 연간 사고 발생률이 100만 명당 0.03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토론토 시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현대모백스와의 계약이 성사된 지 6개월, 블루어영 역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캐나다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꼼꼼함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각 역사의 특성에 맞춰 스크린도어의 규격을 미세하게 조정했고 설치 후에도 수차례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죠. 스크린도어 설치 후 첫 3개월 동안 블루어영 역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특히 혹한기에도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식 날 뜻밖의 재회가 있었어요. 캐나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던 4년 전, 그 사고의 피해자였던 마가렛 할머니를 다시 뵙게 된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할머니는 예전과 달리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한 발걸음으로 완공식에 직접 걸어오셨죠.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어루만지며 이제는 내 손녀도 안심하고 지하철을 태울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뛰어남과 기술진에게도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토론토 노인회를 대표해 준비하신 감사 편지였어요. 서툰 글씨체로 한글로 감사합니다를 직접 쓰셨다는 그 편지에 현대무백스 강원찬 수석과 김선영 팀장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토 전역으로 한국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회는 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는 75개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진행 중이에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밴쿠버와 몬트리올에서도 한국의 스크린도어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수치로 보면 더욱 분명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2달 만에 선로 추락사고는 전년 대비 98% 감소했고 열차 지연도 45% 줄었습니다. CBC 뉴스는 한국의 기술이 토론토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했고 토론토 스타는 사설을 통해 안전한 도시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한국 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토론토 과학고등학교의 파멜라 앤더슨이라는 학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등하교길에 보는 스크린도어의 작동 원리가 궁금해진 그녀는 교통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최근 합격 소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제 꿈을 바꾸어 놓아요.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라는 앤더슨의 이 말은 토론토 스타즈의 일면을 장식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토론토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특별과정이 개설되었고 지원자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이런 성과는 다시 한국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캐나다 진출을 발판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시장 수주에도 성공했고 전 세계 도시철도 안전시설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죠. 특히 토론토의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토론토의 지하철은 한국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의 손녀뻘 되는 앤더슨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그날 충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